다음으로 특별 강연 초청 강연 순서입니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도시와 건축 분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오늘 기대가 매우 큰데요. 코로나와 공간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냥 아는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하고 거의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건축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에 있는 항공망의 모습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전염병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은 14세기 때에는 말이라고 하는 게 주요 교통수단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었던 그런 흑사병 같은 병이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지중해까지 연결이 됐고, 배를 타서 그게 결국에는 유럽 전역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교통수단은 항상 전염병을 전파시킵니다. 21세기에는 비행기가 결국엔 코로나를 다 전달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할수록 공간은 압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이 만들어지면은 전염병은 더 빨리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인데, 사실 급변하는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하는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구분해내가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변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유통 분야와 더불어서 종교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 권력이 창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문명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저 꼭대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게 되면은 그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강연장에서도 사실은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죠. 왜냐하면 모든 의자들이 사실 앞쪽을 향해 있고 저 혼자 마이크에 있는 그런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몇십 분씩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앵커맨 같은 사람들이 큰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방송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은 팔로워가 많을수록 권력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자기의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수록 권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끼리 좋아요를 클릭해주는 거는 사실은 권력을 품팔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모이는 한 곳에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할 때 권력이 생긴다는 것을 가장 잘 만든 쪽은 사실은 예로부터 이제 종교 권력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물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예배당 같은 걸 보시면은 모든 의자들이 앞쪽을 향해 재단을 향해서 놓여져 있게 되고요. 의자들의 모양도 보시면은 긴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도 쪽에는 두 사람만 바깥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고, 가운데에 앉아 있는 6, 7명의 사람들은 예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들, 신천지 같은 데 예배 집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복도도 없습니다. 밖에 전혀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옷도 거의 다 똑같이 입혀서 그러니까 같은 하얀색 윗도리와 까만색 아랫도리를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높여나갈수록 사실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앞에 하는 사람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던 권력도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목민족들이 주로 했던 이슬람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일 수 없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여러 번 자주 모이게끔 자주 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중앙 집권의 권력을 가지게끔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못 모이게 하고,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종교 권력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를 보시면 흑사병이 생겼기 때문에 1000년이 넘었던 중세가 와해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르네상스가 생겨나는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은 사실 전염병이 크게 돈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전승되어서 내려오던 관습상에 만들어졌던 사회 시스템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부서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사회를 더 좋게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권력 구조를 가지는 공간 체계를 만드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바뀌는 부분은 학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번에 그 온라인 예배도 되게 쇼킹했지만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사실 온라인 수업입니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공간 체계를 가진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0명, 7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가고 한 방향을 보고 아침 8시까지 학교에 오게끔 했던 거가 지난 7,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이유 중, 교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70명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다가 한 교실의 숫자가 30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권력이 반토막 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의 강요에도 권력은 언제 생기냐 하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3,000명 정도 되는 조회 모든 전교생을 운동장에 줄을 맞춰 세워놓고 마이크를 혼자 잡고서 2, 30분 떠들 때입니다. 근데 그런 거가 없어지면 사실은 교권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종교의 본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보다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공간 체계를 만드는 데 사실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큰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사실 세 조직입니다. 학교와 회사와 군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인데요. 이 조직이 커질수록 사실은 단체가 커질수록 전염병에는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모이기는 해야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핵 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게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와 집 이거는 사실은 되게 강력한 삼각 구도를 가지고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또 직장 가진 세고 결혼한 사람들이 집을 사죠. 그래서 이 셋은 사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난 한 10년, 20년의 세월을 보시면은 회사와 집은 상당히 유연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위워크 같이 시간당으로 사무실을 빌릴 수 있는 것들도 생겼고요.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어느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에 예전에는 2년 단위로 견체를 하든지 아니면 한 집에 산다든지 옛날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거의 한 집에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내지는 어디서 일주일 동안 체험해보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데 여러 종류의 집에서 살아볼 수 있는 단기로 주거를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회사를 떠나서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게 학교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학교를 떠나 살 수는 없었는데 학교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것과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더 자유로운 시스템과 다른 공간 체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전달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낮 시간 동안에 어른들이 일할 때 아이를 봐주는 타가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또래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체험하고 사회 조직 능력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사실 첫 번째 기능인 지식 전달은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이만 보더라도 실제 수학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현우진이라는 일타 강사한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몇몇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특정한 과목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손쉽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지식 전달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지식 전달하는 부분을 한다면은 선생님은 기존에 한 장소에 아이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쌍방향의 소통에 의미를 두는 쪽으로 교사들의 기능과 교사들의 역할이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든 학생들이 한 시간에 전교생이 다 모일 필요가 없게 되면은 교실의 숫자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비어 있는 교실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도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생활할 수 있고 환기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한 전교생이 다 1,000명, 2,000명 되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인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학교로 쪼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1,000명이 모였을 때 전염병이 위험이 된다면은 이거를 200명의 다른 위성학교로 5군데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들은 아이들이 사는 공간에서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기회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상업의 공간들이 빈 공간으로 남아도게 될 겁니다. 특히 전 서울로 봤을 때는 전체 연면적의 50%가 주거고요, 30%가 상업시설입니다. 근데 회사와 상업시설들이 점점 빈 공간으로 남아돌게 되면은 이 공간을 도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기능을 새롭게 부여할 것인가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당연히 하나는 주거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규모로 흩어진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좋겠죠. 또 다른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들의 직업이 전체 인구 중에 35%, 그러니까 전체 직업 중에 35% 정도가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직업들입니다.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의 학교도 좀 더 플렉서블해지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은 한 나흘 정도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3일 정도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도 새롭게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 도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직장을 옮겨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좀 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과 학교에서는 좀 자유로워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학교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예약을 해서 에어비앤비로 전라도 고창에 있는 에어비앤비 집을 하나를 예약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온 가족이 다 내려갑니다. 그곳에 자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엄마는 집에서 조용히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시고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창 도서관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사 수업도 듣고 물리 수업도 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행히 뭐 우연히 또 고창이라는 곳이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날 한국사 수업에서 동학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한번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유적지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후 2시쯤 돼서는 온라인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미리 지난주에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했던 고창 고등학교의 체육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창 고등학교에 가서 그곳 운동장에서 그 동네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체육 수업을 하고 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이들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고 그중 몇 명은 한 달 뒤에 서울에 있는 우리 학교에 와서 체육 수업을 같이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형은 자기는 체육이 싫다고 그래서 혼자 등산을 하고서 그걸로 동영상을 찍어서 체육 선생님한테 보내고 체육 수업을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1,000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1,000명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에도 내가 좀 재능 있고 잘하는 과목들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리조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추천을 해서 학기 초에 되게 학력이 떨어졌던 학생들을 A 등급으로 올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교육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계를 바꿔서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전교 1등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쌓였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이 1,000명이었는데 1,000명에서 1등이라고 하는 건 0.01%죠. 엄청난 0.1%인가요? 엄청나게 그 경쟁 사회에서 최고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의 시스템, 물론 경쟁을 통해서 훨씬 학업 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많은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쯤 어디선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쪽에 등록을 하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했었죠. 인구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직업 일자리로 옮겨서 그쪽으로 온 가족이 주민등록 등록지로 옮겨야 된다고 했다면은, 사실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창에는, 아까 같은 케이스의 고창에는 내가 주민등록 등록지가 등록돼 있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의 일자리가 거기 있지는 않지만은 그곳에서 일주일에 3일 보내는 겁니다. 거의 한 40%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 그곳에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균형 발전과 소득의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다른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주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방 3개짜리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산층의 모습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우리가 70년대에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인구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핵가족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하 제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통 부모와 자녀 둘, 4명이 4인 가족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방 하나씩을 쓰고 부부와 한 방을 쓰는 방 3개짜리가 중산층의 기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샤워하고 나가야 되니까 화장실에 샤워 시설이 필요했고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샤워해야 되는 사람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2개가 된 거죠. 그게 기본의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과거의 모습은 그림 상단에 있는 것처럼 낮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 가 있었고요. 저녁에만 주로 집에 있었죠. 일하시는 어른들도 낮 시간에 회사에 가 있었고요. 주말 경우에만 24시간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림의 아래처럼. 그러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난 거예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5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1.5배 정도 되는 수용 능력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집이 1.5배 좁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진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사용하는 공간의 양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는 4인 가족이 더 이상 그렇게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죠.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구성수를 가지는 가족은 1인 가구입니다. 전체 인구의 30%고요. 1, 2인 가구 합치면 6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착각이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에서 안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은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1, 2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대 수는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부족한 거죠. 어떤 집이 부족한 거냐? 1인 가구를 위한 집이 부족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집이 적당하냐? 15평 정도가 적당하겠죠.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한 1.5배 늘어난 쾌적한 공간으로는. 근데 공급이 되지 않았고, 지난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보면은 1인 가구를 위한 거는 작은 원룸이나 아니면은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제는 뭐 쪽방촌 같은 것들, 심지어는 뭐 요즘에 쉐어링 하우스가 되게 뭐 힙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죠. 거실과 부엌을 공용으로 쓰고서 계속해서 월세로 살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대안이라고 제시된 건데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때 그 시대에 4인 가족이 주를 이루는 구성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20년대에 우리가 필요한 거가 1, 2인 가구 15평짜리 집이라면은 공격적으로 1, 2인 가구 집을 많이 생산을 해서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이즈도 달라지고 그 세대 수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인구가 4인 가족이 산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전체 인구가 4인 가족이라고 하면 5천만 인구를 위한 집은 1250만 채만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1, 2인 가구라면 3천만 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세대수를 늘려놔야 되고요. 이번에 만드는 집은 발코니가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밖에 못 나가게 했을 때 집안에서 갇혀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야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퍼블릭 스페이스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큰 규모의 건물들, 그런 공간들밖에 없어요. 대형 공원들, 그다음에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공간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자연을 만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집마다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이 있는 집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발코니여야 되느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폭이 넓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가 1.5m로 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 아파트의 발코니는 1.5m로 보통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좁고 길기 때문에 빨래 넣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확장을 했어요. 안 그래도 70년대, 80년대 들면서 우리의 주거 문화에서 바뀐 것 중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침대 문화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부자리 기구 피는 게 싫어서 그걸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침대를 놓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실내 면적이 좁아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법을 만들어서 다 실내 공간화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주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설계하는 많은 설계사무소나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발코니는 당연히 확장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집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거실은 크지만 방은 확장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바깥에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주거들만 양산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심지어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발코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발코니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비도 맞을 수 있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 발코니 위에 위층 발코니가 막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에가 열려 있는 그런 발코니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는 건축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동간거리 계산할 때 발코니를 뭐 어떻게 좀 약간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건폐율 계산을 할 때 발코니는 빼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도시를 재건축을 한다면은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모든 아파트들은 다 2.4m 천정고로 되어 있는데 그 답답한 천정고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은 면적 중심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천정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나는 디벨로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최적을 감안해서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2.5m 천정고의 아파트보다는 3m 천정고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값을 받게 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그런 집들이 앞으로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외 공간조차도 분양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발코니를 특별히 만들어봤자 방수 문제만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없다면은 아마 시장에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면적도 분양 면적에 포함시켜 준다면은 그런 것들이 훨씬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높은 천정고와 복층과 발코니가 있는 그러한 주거들이 많이 양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가전제품의 크기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벌써 20년, 30년 된 아파트에서는 수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엌은 점점 넓은 면적이 필요해지죠. 냉장고도 커지고 가스레인지도 커지고 김치냉장고도 들어와야 되고 옷장에는 스타일러도 들어와야 되고 신발도 여러분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발들을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옷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들은 그 변화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제 친구가 5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는데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40평대 아파트를 이사 가서 방이 4개인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방 하나 쓰고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하나는 가지도 않는 서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가지도 않는 운동하는 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벽을 틀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앞으로 주거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벽 중심의 구조에서 기둥 중심의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기둥 중심의 건축으로 만들었을 때 앞으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도 그때 맞춰서 유연하게 다른 공간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는 성수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것들로 쓰이는 이유는 그곳이 공장 건물이었고 그래서 천정고가 높은 기둥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맨하탄 같은 경우에 소호의 건물이 옛날에 공장으로 쓰이다가 기둥식 구조였죠. 그래서 지금 뭐 옆이들이 들어가는 로프트로 쓰이기도 하고 갤러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쓰여집니다. 기둥식 구조로 지어졌을 때 그게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접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신천지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사랑제일교회인가요? 거기서 또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이태원 클럽도 사실은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굳이 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고요. 학교에는 보내지 않아도 학원에는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력과 관련되고 섹스와 관련돼 있고 자녀와 관련돼 있는 것들,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 중에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확산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과 직결된 것들이죠. 이러한 그 유전적 본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클럽을 못 가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마 숨어서 다 갈 거고요. 모이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어떻게든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또 모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간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 이해하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되게 새로운 사건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인간과 도시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도시와 전염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들어진 도시가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같은 도시들이 그곳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보통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곳에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면서 점점 많은 곳들이 건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아라비아 반도 쪽이에요. 그쪽이 과거에 숲이 우거졌던 곳인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사막화가 됐죠. 근데 사막화가 되면은 물이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한 곳으로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 쪽으로 모이겠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강가로 모여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는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100만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합니다. 넓은 면적을 뛰어다니면서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해야 돼요. 근데 물 때문에 강가에 많이 모여 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막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택한 게 농업입니다. 농업은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5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합니다. 관계수로를 하면 100제곱미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수로 농업을 하게 되면은 2,000배 넘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모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 도시에 모여 살면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모이면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후가, 이 지역은 건조한 기후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강한 거죠.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박테리아 증식도 잘 안 되고 전염병의 전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기후대에 사람이 모여 살기에 전염병이 유리한 공간 구조였고요. 특이하게도 이 두 지역, 이집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이 남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강의 상류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하류에서는 건조한데 물은 풍부한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연이 만들어놓은 상수도 시스템과 건조한 기후대라고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전염병에 강한 도시 공간을 만들고 문명이 발생했다 볼 수 있어요. 건조한 기후대를 탈출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들을 점차 인공적인 걸로 해결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를 돌파한 최초의 그 도시인데요. 이곳은 아퀴덕트라고 하는 이런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20-3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토목 기술을 썼죠. 그리고 파리가 또 대표적인 도시죠. 파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던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전염병이 돌 때에도 파리에 가면은 전염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이 파리로 몰리고, 그 돈 많은 부자들한테 그림을 팔기 위해서 화가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5,000년간의 역사를 보시면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도시로 모여드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전염병에 강한 도시를 만들 때 그 도시가 한 시대를 이끄는 나라와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보면은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가 있고요. 그 국가들은 대표적인 도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로마나 런던과 파리나 뉴욕 같은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18세기 정도부터는 백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전염병에 대한 내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2014년 현재 28개 정도의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BT가 발달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건축적인 방식으로만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BT를 통해서 전염병을 컨트롤합니다. 여기서 드릴 중요한 말씀은, 그럼 도시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집중되어 가느냐? 인간의 뇌를 보시면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요,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한 이유는 시냅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끼리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PC 같은 것은 하나하나의 PC는 특별하게 큰 능력이 없지만 그 PC를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도시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의 뇌를 병렬로 연결시키는 공간 구조예요. 우리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죠. 사람의 뇌를 케이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언어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언어가 소통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의 뇌가 병렬로 연결되면서 집단 지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 다른 장소,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병렬로 연결되는 방법은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전승이 되면서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시 공간 안에 모여 살게 되면은 집단 지성이 커지면서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기회가 많아지면서 많은 화폐 통화량이 늘어나고 사회가 유연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뉴욕 같은 도시를 보시면은 후발주자로서 유럽을 능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축 기술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유럽의 도시들이 한 4, 5층짜리 건물 지어질 때 얘네들은 2, 30층짜리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밀도를 훨씬 높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기회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기회가 늘어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도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의 도시들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밀도가 높은 도시, 파리가 만들어 놓은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서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도가 높은 공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다가 지난 100년간 정체되어 있다가 언제 한번 크게 또 올라가느냐? 인터넷을 통한 시냅스의 빅뱅입니다. 우리가 한 도시에서 30층짜리 건물이 있는 도시는 상당히 밀도가 높은 도시로 시냅스가 높겠죠. 사람들끼리 커넥션이 시냅스가 늘어나겠지만은 그게 한 정체되어 있다가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시냅스가 폭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도시는 한 도시를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의 총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5,000년간은 시냅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봤다. 그러니까 시냅스 총량 증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를 통해서 70년대 밀도를 확 높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 공급을 엄청나게 해서 한 번 더 시냅스가 증가시키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이 90년대 이후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된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서울은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의 시냅스, 용적률로 그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용적률은 파리보다 낮아요. 파리는 250%인데 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실은 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깔므로 인해서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코로나는 도시를 해체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체가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화상 통화가 된다고 해서 연애할 때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다, 온라인의 기회와 오프라인의 기회가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을 선호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만약에 짝짓기에 대한 본능 때문에 클럽에 그렇게 전염병이 돌아도 가는 이태원 클럽이 있으면 야 그러면 데이트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이긴 하죠. 내가 이태원의 클럽에 가게 되면은 동시에 100명의 이성밖에 못 보는데 온라인으로 보면 같은 자리에서 1,000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면은 이태원에 가서 클럽에 가가지고 데이트 앱을 열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기능을 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회가 둘 다 있다면은 두 가지 기회를 다 잡으려는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홀푸드 마켓을 인수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진출하려고 하고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마켓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두 가지 다 기회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인간이 모여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여 살았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하면은 공통의 이야기를 믿어서 집단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이다. 1대1로 싸울 땐 지더라도 패싸움으로 하면 질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능은 큰 집단에 속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노래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고 국가라는 개념도 만들고 집단의 개념도 만들고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도 그런 걸 강화시킵니다. 되게 냄새가 고약한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조직이고 못 먹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의 정치가들이 꼭 전라도에 가셔가지고 홍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뭐 여러 가지 이런 본능에 의해서건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러면 스마트하게 구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탈중심을 만들면서도 다핵 구조를 만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밀도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공원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은 과거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공원은 센트럴 파크예요. 그러면 커다란 공원일수록 좋은 거 아니냐? 사실 공원은 사이즈보다는 분포가 중요한 겁니다. 10,000평짜리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을 10개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비례가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공원이라고 하면은 공원이 만들어지면은 제일 혜택을 보는 데는 어디입니까? 공원에 접한 지역에 있는 주거들이에요. 빌딩들. 그 건물들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연트럴 파크는 좁고 길어요. 센트럴 파크와 연트럴 파크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보시면은 똑같은 면적의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방형의 모양을 띌 때보다는 1대10의 비율을 띄었을 때 주변의 변의 길이가 5배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원을 기획을 한다면 정방형의 공원보다는 선형의 공원을 만드는 거가 더 많은 주거들이 공원의 접근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선형의 공원이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만약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같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면은 100m 단위로 공원을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만 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데를 보시면은 주변의 둘레가 전체 길이가 13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13km에 접한 주거들은 되게 혜택을 보는 공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공원과 같은 면적을 폭이 16m의 연트럴 파크 같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은 전체의 길이가 13km에서 150km로 늘어납니다. 11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건물 뒷형까지 생각하면은 2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1배가 아니고 22배의 주거가 더 공원과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칸까지 집을 고려하면 3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간을 재구성할 때는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거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거 여러 개 만드는 게 낫고 같은 면적의 공원을 만든다면 가로로 긴 비율을 가지는 게 낫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원을 기획을 한다면 연트럴 파크가 생긴 다음에 결국에는 홍대 앞에 연남동 지역과 공덕동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같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이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고 SNS로만 사람이 소통하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모이는 세상이 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도심 속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공원이 필요하고 벤치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도서관도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빈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물류를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도심 지하에 자율주행 로봇만 다니는 천정고가 낮은 지하 물류 터널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지금 도요타 자동차에서 우븐시티라고 하는 데서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도시의 교통량이 줄겠죠. 일반적으로 기술은 발달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게 돼 있습니다. 전봇대도 지하로 들어가고 지중화됐죠. 하수도도 지하화됐고 지하철도 지하로 들어갔어요. 21세기에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류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지상으로 다니게 하지 마시고 더 빨리 다니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하로 내려가서 자율주행으로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물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좋아요. 피자 하나 배달한다고 봤을 때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면 161km가 다녀야 됩니다. 배달자의 몸무게까지 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면 11km만 이동하면 돼요.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 걸로 뭐 배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안 돼요. 바람이 불면 뜨지도 못하고요. 밤 11시에 치맥을 드론으로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고요. 물건을 공중까지 띄어 올리는데 에너지 소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대체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많은 물류 중에서 이런 교통량에서 상당 부분들이 언택트로 줄어들고 지하 물류로 바뀌면은 차선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상의 선형의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공간 디자인을 바꾸면은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9세기를 한번 교훈을 보면은 19세기에 석탄 에너지가 끝나고 석유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는 석유와 수소가 사실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석유가 단가가 조금 더 쌌기 때문에 수소 대신 석유를 택했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떠한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0년 뒤에 인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요. 건축을 바꾸는 큰 두 가지 요소는 전염병과 기후의 변화입니다. 옛날에 빙하기가 끝났을 때 도시가 만들어졌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생겼습니다. 이런 전염병과 기후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 걸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어요. 온난화도 되고 있고 이상 기후도 되고 동시에 코로나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요. 미래는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갖고 어떠한 미래를 구상하면서 그것으로 사람의 의견을 모으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의 결정이 10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혹은 여러분의 도시들을 스마트 고밀화되고 경쟁력이 있고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세종시라고 한다면은 서울이 뉴욕 같다면 세종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걸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거는 경쟁력이 될 거고 그게 다음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유현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Q&A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